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무서운 사건입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사는 74세 할머니 서정아 씨. 어느 새벽 집안에 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 3번. 이것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상조회사 브로커들이 홀몸 어르신들을 노린 치밀한 보험 사기 살인.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27세 편의점 야간 매니저 강단비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과연 할머니는 이 위험한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바다 안개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며 폐교 운동장 쪽에서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마치 경고의 메시지처럼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74세 서정아 할머니는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닷가에서 3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온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있었죠. 치밀하고 손이 빠른 성격으로 유명했던 정화는 즉시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나가셔야 해요. 창문 너머로 누군가 급박하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항구 앞 편의점에서 야간 매니저로 일하는 27세 강단비였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그녀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정의감이 강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존재로 통했죠. 정화는 침실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방 안에 은은하게 밴 가스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잠들기 전에는 없던 냄새였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오랜 세월 갖은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침착함으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빨리 머리맡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 그리고 가족 사진만 작은 가방에 쓸어 넣었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온 정화 앞에서 단비가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가스밸브가 누군가에 의해 열려 있었어요. 오늘 밤 분명 누가 아주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비는 평소 야간 근무를 하면서 마을의 이상한 움직임들을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홀몸 어르신들의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특히 오늘 밤에는 정화의 집 근처에서 검은 승용차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단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이 젊은 여성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골목길을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들어 마을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소보다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죠. 아주머니께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확신한 건 어제부터였어요. 단비가 걸으면서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에 오는 택배 기사들, 전단 배포업체 직원들의 동선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최근 며칠간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정화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조카 영석이 찾아와 상조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했던 일, 최근 들어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을 자주 본 것, 그리고 오늘 밤 느꼈던 묘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나 방금 전 경험한 가스 냄새와 담비의 진지한 경고를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담비는 정화를 마을 외곽에 있는 폐방앗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담비의 외삼촌이 예전에 어업용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개조한 안전한 피난처였죠. 외부에서는 그냥 버려진 건물로 보이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방앗간 벽면에는 마을 곳곳에서 수집한 장례와 상조 관련 광고 전단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전단에는 빨간색 펜으로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담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일을 조사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걸 보세요. 담비가 벽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근 3달 동안 우리 마을에서 홀몸 어르신 4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모두 낙상이나 가스사고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담비는 탁자 위에 펼쳐놓은 사진들을 정화에게 보여줬습니다. 각각의 사진은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집 대문을 찍은 것이었는데 모두 똑같은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광고 스티커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특별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죠. 이 표시가 붙은 집에서 차례대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젯밤 아주머니 댁 대문에도 똑같은 스티커가 붙었어요. 담비가 정화의 집 사진을 보여주자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화는 며칠 전 일어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조카 영석이 갑자기 찾아와서 상조보험에 가입하라고 강하게 권했던 것 말이에요. 할머니 나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저 조카의 걱정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석이가 가져온 계약서를 자세히 보셨나요? 담비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대충 봤지. 조카가 하는 말이니까 믿었어. 담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단순한 보험 가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조회사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들이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담비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정보들을 정화에게 설명했습니다.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관찰한 택배와 전단 배달 동선, 그리고 수상한 차량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조직적인 범죄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오명수라는 50대 남성인데 상조회사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내연녀인 유가연이라는 여성도 있는데 이 사람은 요양보호사 출신이에요. 정화는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인가? 담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도 보험금을 노린 것 같아요. 아주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담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에서 보내온 알림이었죠. 정화의 집 근처에 또다시 수상한 차량이 나타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밤이 지나도 계속 노릴 거예요. 정화는 담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담비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들을 잡아야 해요. 더 이상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직접 맞서야 했습니다. 정화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미 4분의 어르신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
다음 날 아침 담비는 정화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야간 편의점 업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던 지역 택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상조회사 브로커 오명수의 정확한 활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오명수는 50대 중반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조회사 직원 같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과 상조를 결합한 사기 전문가예요. 담비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의 내연녀 유가현이에요. 유가현은 40대 초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끔찍했죠. 이 여자가 밤마다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가스나 약물을 이용해 자연사처럼 꾸며왔어요. 의료 지식이 있어서 완전 범죄처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담비는 휴대폰으로 보험 조회 앱에 접속했습니다. 정화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주머니 명의로 상조보험, 실손보험, 간병보험이 2주 전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요. 총 보험금이 3억 원이 넘어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담비가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자 정화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런 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죠. 조카 영석이 가져온 서류에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는 단순한 상조 가입 서류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여러 보험을 묶어서 가입시킨 거예요. 담비의 설명을 들으며 정화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럼 영석이도 이 일에 연루된 건가? 정화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담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 보니 영석 씨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아마 명수에게 매수되었을 거예요. 사실 영석은 몇 달 전부터 도박과 투자 실패로 인해 수억 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명수를 만나게 되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었죠. 자신의 고모인 정화를 이용해서라도 빚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수와 가현 그리고 영석. 이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담비는 벽에 붙인 사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영석이 친척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명수가 상조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연이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는 거죠. 정화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담비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만약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주머니도 가스사고로 처리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정화와 담비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정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비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덫을 놓을 차례예요. 담비는 지난 며칠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어촌계와 해안 순찰대, 그리고 파출소와의 사전 협조도 이미 구해놓은 상태였죠. 다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아주머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정화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누구 손에 죽을 뻔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반드시 이들을 잡아야지. 더 이상 다른 어르신들이 당하는 걸 볼 수는 없어. 정화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본격적인 역공작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명수와 그의 일당들이 다시 정화를 노릴 때 오히려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만들 작전이었죠. 담비와 정화는 치밀하면서도 간단한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폐교 운동장에 있는 오래된 종을 이용한 신호체계였죠. 종소리 3번은 위험 상황과 즉시 이동을 의미하고, 한 번은 유인 작전 성공, 5번은 모든 협력자들의 집결을 뜻했습니다. 이 종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요. 바람 방향에 따라 2km까지도 들릴 수 있거든요. 담비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종은 예전에 어선들의 출입항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라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친숙한 소리였습니다. 담비는 마을 어촌계 회관의 CCTV 시스템에 접근해서 폐교 외곽에 설치된 카메라들과 연결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 실력은 대학 시절 정보통신학을 부전공했던 덕분이었죠. 이제 실시간으로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한편 정화는 평소와 똑같이 시장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몸이 자꾸 안 좋아져서 걱정이야. 어지럼증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 같은 대화를 의도적으로 흘렸죠. 이런 정보들이 명수의 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이틀 뒤 조카 영석이 다시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조보험 추가 약관에 도장을 받으러 온 것이었죠. 할머니, 이거 서명만 하나 더 해주시면 보장 범위가 더 넓어져요. 영석의 표정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정화는 미리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워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영석아. 손도 떨리고 그래. 일부러 약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영석은 더욱 안달이 났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영석이 떠난 뒤 정화는 즉시 담비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이 될 것 같아. 담비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앗간에는 소형 녹음기와 라이브 송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을 협력자들에게도 대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죠. 아주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종소리 3번을 울리고 피하세요. 담비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실패하면 바로 파출소로 신고할 거예요. 절대 무모하게 가지는 말아요. 저녁이 되자 정화는 평소와 똑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죠. 창문 커튼 너머로 담비가 적외선 야간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 9시경 집 근처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명수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정화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죠. 담비는 즉시 라이브 송출을 켜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자 정화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유가연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 몸에 좋은 미역국 끓여서 가져왔어요. 정화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뭔 일이신가요? 가연은 더욱 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낮에 시장에서 어르신이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간병일 하는 사람인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하지만 정화와 담비는 이미 이 여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출신이지만 실제로는 낙상과 가스사고를 위장하는 살인 전문가였죠. 이제 진짜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연은 정화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녀의 눈은 집 구조와 비상구, 그리고 사고로 위장하기 좋은 지점들을 빠르게 파악했죠. 어르신,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어지럼증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정화는 미리 연습한 대로 약해 보이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가연은 보온병을 탁자에 놓으며 더욱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미역국은 몸 보신에 정말 좋아요. 특별한 재료도 들어가 있고요. 가연이 말하는 특별한 재료란 바로 수면제와 진정제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가스사고나 낙상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죠. 한편 담비는 창문 뒤에 숨어서 적외선 카메라로 보온병의 온도 변화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미역국이라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화학물질이 첨가된 경우에는 미세한 온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과연 담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보온병 뚜껑 부분에서 미세한 파우더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마도 약물을 마지막 순간에 첨가한 것 같았죠. 담비는 즉시 녹음 장비를 가동시켰습니다. 어르신, 뜨거울 때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가연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일부러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가연의 표정에 잠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몸에 좋은 재료만 들어갔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녀는 더욱 강하게 권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화가 그릇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마당에서 종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이는 유인 작전 1차 성공을 알리는 신호였죠. 집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오명수였습니다. 명수는 정화의 집 뒤편으로 돌아가서 전등 스위치 박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복도 조명의 타이머를 조작해서 갑자기 불이 꺼졌다 켜지게 만들려고 했죠. 그 순간 정화가 놀라서 넘어지게 하여 낙상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르신, 빨리 드세요. 식기 전에. 가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여전히 망설이는 척했죠.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못 잡겠어요. 그때 담비가 라이브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마을 어촌계 회관과 파출소에 전송되고 있었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연이 다가와서 정화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정화는 소매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염색약 샘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미역국 한 방울에 떨어뜨렸죠. 성분이 맞닿는 순간 즉시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건 수면제와 진정제 복합 약물이에요. 간호사였던 동생이 알려준 간이 테스트 방법이랍니다. 정화의 차분한 목소리에 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연은 당황한 나머지 뒤로 물러서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몸에 좋은 재료를 넣은 건데.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이었죠. 명수도 집 밖에서 상황이 틀어졌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가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거든요. 그는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정화가 이미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어르신 네 분을 어떻게 해쳤는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가연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담비가 종을 5번 힘껏 울렸습니다. 이는 모든 협력자들의 집결을 알리는 신호였죠. 곧이어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 5번이 울려 퍼지자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촌계 회원들과 해안 순찰대 그리고 파출소 팀이 미리 짜인 계획대로 정화의 집 주변을 포위했죠. 담비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작전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명수는 집 밖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골목 양쪽이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전등을 켜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집 안에서는 더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연이 부엌칼을 집어들며 정화를 위협했거든요.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화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죠.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의 어르신을 죽였는지 아니? 더 이상은 안 돼. 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십 년간 거친 인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이 정도 위협은 크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담비는 창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라이브 송출을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여러 곳에 전송되고 있었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증거를 확실히 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명수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죠. 가연아, 우리 걸렸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가연도 이미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이 할머니가 우리 일을 다 알고 있어. 가연이 소리쳤습니다. 명수는 정화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늙은 것이 뭘 안다고 그래. 증거라도 있어? 바로 그때 정화가 테이블 위에 미역국을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너희가 하는 말이 다 녹음되고 있어. 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도장만 받으면 상조보험 일괄 청구야. 조카놈도 목 나눠 갖는다고 했잖아. 명수가 가연에게 소리치는 순간 자신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던 것이죠. 정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김영순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 이순덕 할머니, 최동식 할아버지, 이 네 분은 이미 그렇게 떠나보냈나?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자 명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올해 실적 최고였지. 명수가 비웃으며 대답한 순간 완전한 자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이 모든 대화가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파출소 팀장이 집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오명수, 유가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저항하지 말고 나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담비가 증거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미역국이 든 그릇, 보온병, 그리고 명수가 조작한 타이머 스위치를 밀봉했죠.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명수와 가연은 결국 체념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범죄 행각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온 수사관들이 현장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담비가 수집한 증거들과 라이브 송출 영상, 그리고 녹음된 자백 내용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명수와 가현, 그리고 조카 영석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 사기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정화 할머니께서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수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잡지 못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실제로 명수 일당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마을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연은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녀의 차가운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소름 끼쳤습니다.
명수 역시 지난 2년간 이 지역에서 총 12명의 홀몸 어르신을 해쳤다고 실토했습니다. 보험금만으로도 수십억 원을 챙겼던 것이죠. 상조업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의 뻔뻔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조카 영석의 배신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명수로부터 건당 500만 원씩을 받고 고모인 정화를 포함해 여러 친척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의 변명은 아무도 납득시키지 못했죠. 내가 그 아이를 키워준 건데. 정화는 영석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영석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정화의 손에서 자란 조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담비는 정화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네 분의 어르신들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계실 거예요.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명수 일당은 전국적인 조직의 일원이었고 비슷한 수법으로 수백 명의 홀몸 어르신들을 해쳤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정화와 담비의 용기 있는 행동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상조보험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파견된 특별수사팀장이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화와 담비를 영웅으로 대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가 위험했을 거예요. 어촌계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서 서로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조카 영석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이미 세상을 떠난 네 분의 어르신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내가 좀 더 일찍 눈치챘다면. 담비는 그런 정화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자책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머니의 용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담비의 위로에 정화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정화는 방앗간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74세의 나이에 이런 위험한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정화가 혼잣말을 하자 담비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봤죠.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새들이 날아오르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등대 같아요. 담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 잃은 사람들, 위험에 선 어르신들을 비추어 주시면 되죠. 아주머니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담비의 말에 정화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정화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전 순찰단에 합류해서 상조보험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한 것이죠. 사전동의 없는 방문 판매는 절대 받지 마세요. 서명이나 도장은 더더욱 금지입니다. 정화의 생생한 경험담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비 역시 편의점 야간 매니저 일을 계속하면서 마을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설치한 CCTV 네트워크와 신호체계는 마을의 공식적인 방범 시스템으로 채택되었죠. 이제 우리 마을은 정말 안전해졌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폐교 운동장에 새로운 종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만든 것이죠. 종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3번은 위험 신호, 1번은 마을 모임, 5번은
연대와 결속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이 문구가 세종에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졌죠. 조카 영석은 결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화는 법정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해요, 고모. 영석의 눈물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출소 후에는 새 사람이 되어라. 명수와 가연은 각각 무기징역과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어르신들의 유족들은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정화와 담비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상담 요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모든 요청에 응답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1년 후 정화는 지역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배움에는 끝이 없어. 정화의 도전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담비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범죄 예방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와 함께 겪은 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세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바다 안개가 완전히 걷힌 어느 아침,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홀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74세 할머니의 용기와 27세 청년의 정의감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정의를 향한 마음과 누군가를 지키려는 용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